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 유대인 학살 관련된 내용을 좀 기출문제 분석 가지고 좀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3편 보면 758페이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보고 이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은 되게 이제 네 차례에 걸쳐 갖고 이제 일어났는데, 앞에서 이제 얘기한 뉴른베르크 법 있죠. 이 차별 정책, 법제적으로 차별하는 그 정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방이죠. 예, 국내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고, 아니면 저 마다가스카르로 이제 뭐냐면 옮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 예.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이제 성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2차 대전 도중에 어 요쪽 영국의 해상권이 장악하다 보니까 그쪽 이주를 못해요. 참고로 이 마다가스카르는 그 당시 비시 정권의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킬 수 있었던 건데, 어,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을 왜냐면 이주시키려면 해상으로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는 가운데서 이주를 못 시키니까 네 번째로 이제 개토나 강제 수용소를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학살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학살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눈밖에 이제 안 보이도록 추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집중시켜서 학살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누른베르크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 그 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별 다음에 추방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이 추방을 이제 할 때 대표적인 사건이 그다음에 수정의 밤 사건이야. 수정의 밤 사건. 이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독일에서 이제 추방을 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상이 수정의 밤 사건인데요. 1938년에 유대인들의 교회와 상점, 주택에 대한 방화 파괴를 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상점들이 불타 없어지고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유리창이 달빛에 비쳤다 해서 수정의 방이 나요. 요걸. 그래서 누른베르크 뭐가 이 수정의 방은 그 히틀러의 유대인의 전멸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치 정부는 유대인 차별과 함께 유대인 재산과 국외 이주 정책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일체 자영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요 뺏은 기업들, 유대인들 뺏은 기업을 아리아시켜. 예, 아리아는 뭐냐면 유대인들 기업을 뺏어서 독일이 소유해서 경영하도록 만든 게 아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 기업이 매각되거나 폐업되게 됐고,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떠나는 유대인들은 붙잡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치 정권이. 대신에 뭐냐면 아주 약간의 그 재산만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갖다 뭐냐면 놔두고 떠나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옷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놔두고 나가야 된다. 이런 조건 안에 그 유대인들 떠나게 내버렸다. 거의 관광지로 추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방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은 실제 유대인들 중에 독일 유대인 소수에 불과했죠.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외 자산이 있고 좀 약간 다른 데 돈이 있는 일부 이제 상류층 유대인들만 그렇고, 거의 90% 이상의 유대인들은 그냥 독일에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시작됐던 단계인데, 유대인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폴란드 유대인이 많은데, 폴란드 지역 안에 유대인 입시 지역 거주민 게토를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을 어,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 게토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도 차별을 받다 보니까 따로 이제 게토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만든 게토는 자발적으로 만든 개토가 아니라 미리 이제 계획을 해서 그 뭐냐면 유대인들 관리하기 위해서 인민적으로 만든 개토야.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은 다 개토에 이제 뭐냐면 집어넣고, 유대인들 다 재산을 뺏고, 거기에서 개토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개토 출입을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토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개토는 홀로코스트
시작되기 전에 학살 대기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폴란드 게토에서 이제 하도 못 먹고 못 살고 막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독일인 군인들이 와갖고 게토를 거기 폭동을 진압한 다음에 그 애들 다 수용소 보내갖고 집단 학살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게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 정책은 유대인 박해와 차별 약탈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학살로 나가는 가도기적인 어떤 표현을 보이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점령 지역의 유태인들을 마다가스카르로 계획을 세웠지만 아까 이제 해상권이 영국에게 장악한 상태에서 유대인의 대량 이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쫓아내기 힘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 예. 1941년 독소전에서 유대인 학살이 이제 선막을 올려주는데 소련 침공 과정에서 나치 친위대 보안국가 게스타포로 구성된 친위 특공대들이 현지 경찰 민병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그 할리차나 사단 같은 거 있죠. 이런 사단들이 이제 뭐냐면 도움을 받아서 보통 이제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50만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그럼 왜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한때 러시아와 폴란드에 치여가지고 뭐냐면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때에서 그냥 한 200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서부는 폴란드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동부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 등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많이 갔어. 왜냐하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민족 국가들은 유대인들 체계적으로 박해하려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정부가 존재를 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은 장사도 하고 특히 고리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크라이나들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들어오니까 이 할리차나 사단이 앞장서서 유대인 학살을 도왔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학살도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을 한적한 곳에 가서 부정열파하고 총살시키는 방식이야.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구제역이 도니까 구멍을 파가지고 돼지들을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았죠. 동물단체나 그런 데서. 근데 이게 상당히 뭐냐면 좀 비효율적인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학살 참여했던 군인들이 뭐냐면 억지로 끌려가서 이제 총을 쏘긴 했는데 나오는데 트라우마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좀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총을 쏘니까 또 총알값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가스 학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스 학살을 잘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건 이제 동유럽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학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 전멸을 하자 그걸 계획을 세웠고 공식화된 것이 뭐냐면 바제네예요. 그래서 베를린 교회에 있었던 바제노스에 있었던 바제네에서 그걸 했는데 그때 나치의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을 결의하죠. 그래서 총살도 아니고 가스로 하자. 가스가 효율적이다. 총살할 경우에는 돈도 낭비고 주변에 이목도 있고 그리고 거기 학살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당히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염려해 갖고 가스 학살을 넘어간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가스 학살을 가스차라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유대인들 집어넣고 이렇게 가스를 주입해서 죽이는 방식인데 많이 죽이지 못하니까 아예 수용소를 만들어서 가스 시설을 만들어서 얘네들 모욕시킨다고 했고 들어보낸 다음에 대규모 학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소각제 만들어갖고 불태서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바제네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해결, 독가스 해결 결의했다 해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바제네이는 이제 원래 강제 노동수용소 및 포로수용소에 쓰였던 아우슈비츠를 가스실 설치해서 전면 수용소로 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치 점령지에서 유대인들 철도로 이송하고 이 철도를 이제 이송할 때 총 계획했던 사람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아이히만이죠. 시험문에 나왔죠. 이송하여 각지의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대량에 학살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종청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하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군은 그 동맹국의 전범 처리를 위해서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은 동경재판소를 썼죠. 국동 국제군사재판소. 뉴른베르크의 전범 재판소 열었던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뉴른베르크는 그 당시 그 나치 정당대회가 열었던 곳이죠. 그리고 뉴른베르크 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거야. 너희들 정당대회에서 그냥 너희들 처벌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 주도 아래 주요 전쟁 범죄자와 조직을 심판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재판에서 전쟁 법규나 관례를 어긴 죄뿐만 아니라 이건 예전부터 이제 이거는 처벌했던 거고, 이게 새롭게 이제 들어왔던 법이 뭐냐면 침략 전쟁의 도만 평화의 죄와 그다음에 민간인들에게 비인간적인 일을 자행한 인도의 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포로 잡히면 포로는 이제 제네바 조약을 통해서 몰려줘야 되는데, 처형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전범에서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위협한 죄, 침략동을 해서 특히 민간인을 비인간적인 일로 모아서 사형을 자행한 죄, 인도에 가는 죄죠. 이걸 새롭게 도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일어난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역사상 최초 전쟁에 일으킨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이런 범죄들 반인륜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잡아갖고 처벌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아이만이잖아. 아이만이 그 뭐냐면 이렇게 하고 도망쳐 나와갖고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나중에 그 모사드에게 잡혔잖아요. 예, 이건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들어와서 재판을 받았고 처형당했죠. 자,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홀로코스트의 규모와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교육적 효과를 거뒀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청산이 독일 수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서 했던 것이고, 홀로코스트 범죄를 그들 자체를 규명하지 않고 나치 침략의 전쟁 일환으로만 부수적으로 다뤘다는 점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범 재판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독자적 국내법으로 나치당에 가입했던 자들을 재판하고 추적하여 처벌하는 일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제 전범 재판 끝난 후에도 계속 숨어 살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치 보안군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자, 아이히만의 주요 역할은 이제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수용소 가는데 유대인을 보내는데 철도를 관리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바제네이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돌프 아이만이 그 원래는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잡혔죠. 아르헨티나에 도망갔다가 거기에 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문제였던 거죠. 아들이 그 어떤 여자 사귀었어. 유대인 여자도. 유대인 여자친구가 사귀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돌프 아이만을 자기 아버지 소개하면서 좀 약간 떠보였나 봐. 유대인들 많이 죽였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들은 유대인 여자친구가 그 자기 아버지한테 알리고, 그 아버지가 그 모사드 이스라엘 정부한테 알리죠. 그래서 모사드가 와갖고 얘를 잡아간 거야 그냥. 자, 하여튼 1962년 예루살렘에 열린 재판에서 했던 법정 발언의 내용이 일부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 관련된 문제니까 그 기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미만은 홀로코스트 전범을 최종 해결 실무 책임자다. 그는 유대인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 위해서 바제네이도 참여했고요. 그의 지휘하는 각지에는 유대인들을 열차로 태워져 폴란드 수용소 이동해 학살을 당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 체포됐지만 포로선에 탈출해 아르헨티나에 도망갔다가 다시 잡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법정에서 그 유대인 학살을 자신의 죄 끝까지 부인했어요. 네. 공직자로서 뭐냐면 독일법과 정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한나 아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철학자분인데, 이 사람이 아이만 재판을 참관하면서 무슨 책을 썼냐면
예루살렘의 아이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이면 강대를 표현하면서 악의 평공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이거 배우더라고요. 악의 평공성.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지 반상적 사고를 하지 않는데 단순히 수행하는 기계적 표현만 하는 거야. 기계적인 어떤 작업들만. 자, 그걸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악의 평범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까지 뭐 설명하면 철학적 내용이니까 각자 보세요. 요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다시 넘어가 갖고 2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 가정은 의외로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뭐 폴란드 침공까지 그 앞부분 있죠. 뭐 단지니와 폴란드 하강을 요구하는 그 부분까지 나오는데 막상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임용 시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수능에는 잠깐씩 나오지만 예. 자, 하여튼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여기 있네요. 예. 뭐 요거는 아까쯤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전쟁 시작부터 볼게요. 일단은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공격하죠. 어. 그래 갖고 이때 이제 서전에서 동부 폴란드를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독일이 취했던 방식이 전격전이죠. 번개가 치는 것처럼 공격하는 거야. 예전에는 1차 세계 때는 이렇게 전선이 이제 창호를 파놓고 전선을 형성해 갖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전투당 너무 손실이 큰 거야. 예, 이기든 지든 간에. 보다 한 전투당 뭐 30만 원 이상은 갈려도 나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병력 규모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저걸 타격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영국. 원래 전격적이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영국에서는 노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연되지 못하고 영국의 노땅들은 계속 그 참호전을 주장했던 거죠. 그런 세대에서 보니까 그걸 실시하지 못하고 독일에서 그걸 실시. 독일이 그걸 실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독일이 병력을 10만 명을 줄였잖아요. 배시해 줄 때. 그때 이제 1차 세계 때 참여했던 노땅 그 장군들은 다 없어지고 물갈이로 된 거야. 그래서 독일 그 군인들이 그 장교단들이 그 1차 세계 이후에 그냥 새롭게 형성된 젊은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전략 전술을 그게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전격전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먼저 적의 요충지를 공격하는데 전선을 만들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갖고 탱크나 장갑차, 기계화된 부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때 비행기가 슈투카 같은 거니 도와주는 근접 지원을 해줘서 적의 핵심부를 찌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반 보병사들이 그 여기에서 적을 무너뜨리면 얘네들이 핵심 진지를 무너뜨리면 뒤에 가서 후방을 가서 깃발을 꼽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의 핵심 그 곳을 그 당시 탱크나 장갑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찔러서 점령하고 나머지 그 뒤에 핵심적인 무너진 그 나머지 후방 지역은 이제 어차피 적은 이제 무너지고 와야 됐으니까 뒤에 있는 일반 보병사단이 와갖고 이렇게 그 깃대를 꽂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점령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 이게 전격전이죠. 자, 그리고 소련도 발트해 삼국을 공격해서 점령했죠. 발트해 삼국을 점령해서 그 당시 이제 스탈린도 그 히틀러를 못 믿었거든요. 언제 또 자기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트해 삼국을 점령해서 좀 히틀러가 나중에 공격할 때 전선의 길이, 그러니까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를 공격할 수 있는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좀 약간 병찬선을 좀 벌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발트해 삼국을 점령해서 자기 땅을 먹고 나중에 히틀러를 대비해갖고 병찬선을 좀 길게 만드는 용으로 점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핀란드를 공격했죠. 그래서 핀란드를 공격한 게 이게 겨울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 거쳐서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 겨울 전쟁 때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겼어요, 소련이.
근데 소련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소련은 그 당시 50만 대군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때 핀란드군은 5만, 그리고 뭐 정규군 5만이고 비정규까지 하면 20만, 그리고 하여튼 큰 병력 가지고 막았던 거야.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것도 되게 부족했고, 근데 그런 핀란드에게 러시아가 깨졌죠. 네. 그래서 나중에 물량을 막 집어넣고 병력을 갈아 넣어서 간신히 이겼어. 핀란드를. 그래서 하여튼 핀란드가 그때 이제 러시아한테 먹힐 뻔했는데 일단 소련도 핀란드 공격하는데 많은 이제 손실이 일어나니까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해줬긴 했어요. 해줬고 대신에 핀란드 영토의 10% 땅을 가져가죠. 특히 이 공업지역 부근에 땅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해군 기지를 확보했다. 예. 그래서 발트해 연안에 해군 기지를 확보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독일이 독소전할 때 이 핀란드가 어 이제 예전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해야 될 거냐. 그 누구 편을 드냐면 독일 편을 들어요. 독일 편을 들어가지고 10% 영토를 획득했어. 자기가 뺏겼던 영토를 계속 획득했고, 그리고 획득한 다음에 소련을 더 이상 독일 도와주지 않아. 독일 도와줘야 되고 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다시 소련이 이제 독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뭐냐면 소련하고 싸우죠. 소련하고 싸워갖고 이제 다시 이제 뺏겼던 영토를 다시 뺏기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독소전 때 핀란드가 참여한 전쟁을 이걸 겨울 전쟁 후속판에서 계속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핀란드가 독일하고 다시 합병을 받고 이제 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핀란드는 소련한테 바짝 엎드렸죠. 그래서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는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좀 약간 친소련 정책을 같이 했고, 동시에 또 핀란드는 또 서구 세력하고 또 같이 또 친했어요. 핀란드가 소련하고 약간 이제 소련 밑에 들어가서 좀 굴욕적 외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핀란드화라고 하죠. 핀란드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핀란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은 또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공격하죠. 영국에 대한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확보하는데 이걸 보면 이게 사진이 없네. 여기 독일이 있으면 독일이 이제 덴마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덴마크는 굳이 공격할 필요 없는데도 공격했어. 왜냐하면 노르웨이를 가기 위해서는 덴마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덴마크를 확보하기 때문에 했는데 덴마크는 이때 이제 3일 만에 항복해 버리죠. 상대가 안 되니까 항복을 했고 빨리 항복했기 때문에 덴마크는 유일하게 독일 점령 안에서 예전 정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독일이 덴마크를 장악한 후에 이걸 발표한 후 노르웨이를 공격해요. 노르웨이는 이쪽 북쪽에 있죠. 이쪽 북쪽 이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군기지 같은 것들을 북해에서 이제 출발해서 건너서 북해를 통해서 영국 공격할 수 있는 공국 해군 기지나 공군 기지를 이제 마련하고 여기 점령했고, 특히 이제 또 점령했던 거 뭐냐면 스웨덴 때문에 그래요. 스웨덴은 그 당시 중립국이었거든요. 스웨덴이 상당히 강국이에요. 강소국이죠. 군대도 상당히 강해. 그래서 독일이 스웨덴을 공격하지 못하고 스웨덴 또 중립국이고 이제 아무 편도 안 드니까 스웨덴이 또 철강성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철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스웨덴을 통해서 노르웨이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독일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철강성 얻고 위해서 노르웨이를 공격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를 점령했는데, 자, 여기에서 딱 전쟁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뭐냐 후식기에 갔어요. 전쟁 안 해, 또.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일단 1년 동안 또 전쟁을 잠깐 안 해요. 독일하고 노르웨이 이렇게 하다가. 자, 그리고 나서 1년 좀 쉬고 나서 프랑스를 공격하죠.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를 공격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하면, 음, 네덜란드, 벨기에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프랑스가 있으면 병이 이렇게 있죠. 벨기에, 네덜란드. 네. 그런데 여기 독일 있고, 자, 프랑스는 예전에 독일한테 한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대규모 참호원을 만들어요. 콘크리트 참호원. 이게 마지노라고 하죠. 마지노선.
그러니까 독일은 이 대양해에서 여기에서 이제 또 얘네도 참을 만들죠. 지크프리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의 참모부에서 어떻게 이제 프랑스를 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전처럼 벨기에를 공격해갖고 프랑스를 치자.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이렇게 통해서. 근데 프랑스가 바보가 멍청이 아닌 이상은 다 이제 국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시틀러가 이걸 듣고는 이건 안 된다. 다른 작전 세워봐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웠냐면 그 프랑스 침공군을 세 개 집단군으로 나눴어요. 예. 여기서 A 집단군, B 집단군, C 집단군 이렇게 나눴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B 집단군을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A 집단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양동작전을 하는 부대로 이용을 했죠. 여기가 이제 핵심 부대인데 기계사단이에요. 그래서 B 집단군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공격하고 벨기에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은 얘네들이 이제 요게 위로 공격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 부대들이 의외로 잘 싸웠거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군이 벨기에 쪽으로 이제 병력을 집중했는데 이때 기다리고 있던 A 집단군이 C 집단군은 여기 지크프리스에서 이제 뭐냐면 기동작전하고 얘네들이 어디를 지냐면 아드덴산 숲을 지난 거죠. 이 아드덴 숲은 그 당시 탱크나 장갑차가 돌파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 숲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방심을 틈타서 이 아드덴선에 탱크나 기갑 장갑차로 무장된 A 집단군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뚫리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벨기에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죠. 근데 갑자기 후방이 뚫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청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포위가 될 거 아니야. A 집단군하고 B 집단군에. 그다음에 포위를 하니까 이쪽까지 이제 가지 못하고 파리 밑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어디로 이제 도망가게 되냐면 덩케르트 있죠. 덩케르트로 이제 몰리게 돼요. 도보요 부근에 있는. 그래서 덩케르트를 이제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40만 명이 몰리죠. 예. 특히 영국군이 이제 그 당시 상당히 여기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후방에 있었던 프랑스군들, 여기 있었던 프랑스군은 2성급 부대거든요. 주력이 여기 몰려 있고 포위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파리가 뚫려 있고 점령당하니까 이제 항복을 해버린다. 싸워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포위당한 영풍연합군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틀러가 공격을 멈춰요. 못 내리게. 그래서 그때 그 이용해서 그 당시 영국에서는 모든 함성, 배 다 동원해갖고 덩케르크에 있는 영풍연합군들을 뭐냐면 구해서 영국 본토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다시 영국 본토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모든 장비들 이제 갖다 버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은 나름대로 핵심 병력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고 나중에 미국부터 무기 지원을 받았고 다시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순식간에 프랑스를 굴복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파리를 함락하고 후전 조약을 맺게 되죠. 그 프랑스 3분의 2는 독일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1차 세계대전 때 구국의 영웅이었던 펜테인 장군이 원수가 되어 BC 계대 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BC 지역에 BC가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온천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때 모텔이 많으니까 그 모텔을 이제 정부 간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정부를 세우게 되죠. BC 계도 정부. 그래서 이 BC 계도 정부는 초창기 때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치에 협력하게 되고 결국에 1944년에 해체되죠. 그래서 1944년부터는 독일군이 다 그 프랑스 영역을 관리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프랑스의 정을 볼게요. 영국으로 망명한 드골 장군이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본토에서 저항운동 레지스탕스가 조직됐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940년에 앞에 된 것처럼 방공업적을 더 강화해서 독일이 있던 일본, 이탈리아 삼국동맹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발칸반도 전선까지 확대되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발칸반도는 원래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탈리아 무솔리니이 그 뭐냐 예전에 조국의 로마의 영광을 살린다고 해놓고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리스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 계속 싸우다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거야. 또 유골 공격해다 유골 싸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칸반도에 독일군이 뭐냐 공격해서 그 개입해서 그리스와 유고 연방 지역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때 이제 크로아티아를 그 당시 크로아티아 있죠? 크로아티아를 그 당시 독일 나치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다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대규모 세르비아인들을 인종 학살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후에 이제 이 세르비아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90년대 크로아티아를 공격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도 이탈리아 대신에 독일 대신 점령해줬고 그다음 아프리카도 이제 있는데 아프리카 전선까지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히틀러가. 근데 이 무솔리니 문제죠. 무솔리니 그 이탈리아가 그 당시 리비아를 가지고 있었군요. 리비아의 옆에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집트를 공격한 거야. 근데 영국군한테 밀리게 되니까 SOS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독일의 그 히틀러는 그 당시 약간 러시아 쪽으로 돌리는 데소존에 빠졌던 돌리려고 했던 병력 일부를 그 룸멘한테 맡겨갖고 아프리카 전선에 투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룸멘이 잘 싸갖고 한때는 그 뭐냐면 리비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영토까지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있고 영국을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공격하려고 해서 영국을 이제 폭격을 해요. 영국 대규모 폭격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1942년에 방향을 돌려서 동부전선 쪽으로 발려 소련을 공격하죠. 그래서 독소 불가침조를 폐기하고 소련을 공격했다. 그럼 소련을 왜 공격했냐? 그 배경을 보면요. 자, 유럽 내에 이제 세력권 설정에 대한 위기인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서유럽 외에도 동유럽으로 가자 러시아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생활 공간을 확보하자. 게르만족들 그 아리안족들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확보하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 소련의 계속된 군비약자의 불안했고 정제의 장기화로 이제 소련의 물자 특히 우크라이나 식량과 코카소스 유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련이 침공을 했죠. 근데 초창기 소련군이 막 밀렸어.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탈린이 독일하고 충돌하는 걸 우려해갖고 독일 공격할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독일하고 싸우지 말라. 그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 독일군에서 뭐냐면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스탈린이 그 앞에 이제 뭐냐 비밀 경찰을 동원해갖고 대규모 숙청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경험 있는 그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장군들과 장교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제 장교들은 제 경험이 없었던 하사관 출신이거나 병 출신으로 갑자기 이제 소위 중위 뭐 이런 계급장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선 부대의 그 장교들이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깨지게 되는 거죠. 그 계속 밀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스크바 그 앞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독일군이 크게 소련 침공할 때 세 개 집단군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외에도 독일군과 협력했던 뭐 루마니아군, 불가리아, 헝가리, 뭐 이탈리아군까지 다 모아갖고 세 개 집단을 형성했는데 A 집단군, B 집단군, 그다음에 C 집단군 이렇게 이제 형성됐죠. 그래서 있는데 한 곳에 집중해갖고 공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병력 그 운영을 좀 잘못했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모르면 전문적인 장군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가 다 지휘를 했어. 작전 지휘를. 그것 때문에 독소련에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A 집단군은 주로 어디 가면 레닌그라드를 공격하죠. 근데 레닌그라드가 계속 개기니까 여기를 포위해버려. 3년 동안. 그래서 레닌그라드가 뭐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어서 자발적 항복하도 했는데 끝까지 개기죠. 거의 천일 동안 포위 속에서 살아남아. 네. 그 A 집단군이 이렇게 발목이 잡혔고 B 집단군 쭉 가다가 그 모스크바 있죠. 모스크바 딱 앞에 가니까 동장군이 온 거야 겨우에.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겨울에 동장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집단군은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집단이야. 우크라이나는 흑토지대로서 이제 밀 생산량이 많죠. 그 여기는 점령했어. 예. 그래서 예전에 그 할리차야 사단이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냐 히틀러가 그 앞에 이제 코커서스 지역에 있어요. 카카스 지역이라고 하죠. 산맥 지역. 이게 세 개의 뭐냐면 공화국이 있잖아요. 조지아, 어, 아르제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지역 있죠. 그 아제르바이잔에 카프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 지역에 유전이 발견됐어요. 여기가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야. 그래갖고 이제 요 십단군을 요 카프 유전지로 이렇게 가려고 해서 이제 돌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카카스 지역에 가기 전에 요게 스탈린그라드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스탈린이 여기 와서 이제 백군을 진압했기 때문에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을 여기에 갖다 붙였대요. 그러니까 여기 후방에 스탈린그라드가 있으니까 그 시집단군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기 1군단 한 개 부대는 여기 이 카카스 산맥 쪽으로 가고 한 개의 군대는 뭐냐면 스탈린그라드로 보냈던 거죠. 근데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그 가서 시가지의 90%를 점령했는데 계속 뭐냐면 10%가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를 여기에서 소련군이 10% 소련군이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점령을 계속해야 됐다 갖고 여기 카카스 산맥에 보냈던 군대를 빼갖고 스탈린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스탈린 군대.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서 어떻게든 그 스탈린그라드니까 상징성이 또 있잖아. 그래서 90% 독일 그 점령한 상태에서 10% 독일군을 속탕하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이렇게 다 몰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스탈린은 다시 이제 후방의 병력을 100만 명을 끌어다가 이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해요. 양쪽에 있는 부대들 다 그냥 전멸시키고 주변에 있는 부대를 다 포위를 해보니까 스탈린그라드에 이제 있는 그 뭐냐면 독일군이 갇혀서 포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해서 참패를 해갖고 독일군이 이제 밀리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공세인데 일본 공세는 이제 그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 일본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했는데 이때부터 태평양이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참전하니까 그 당시 삼국동맹에 따라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은 원래는 유럽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을 시작해갖고 공습을 이제 시작을 해갖고 미국이 유럽 전선이나 태평양 전선에 참여했다. 예. 요 부분은 나중에 그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일본 살 때. 자, 연합군의 항쟁을 볼게요. 자, 영국은 철치 연립내각을 조직하죠. 보수당의 철치. 그래서 챔버링이 유화 정책을 펼쳤던 챔버링이 이제 나가고 철치 이제 연립내각을 조직인데 철치는 예전부터 그 히틀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연립내각을 조직하고 강력한 대독일전을 수행했다. 그때 이제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군이 그 공군기를 동원해서 영국을 공격하죠. 그래서 영국 공군이 나와서 또 독일 공군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그 독일이 영국을 점령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군력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공습만 하고 말하는데 자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그래서 누르베트는 군수공을 급격히 확장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 병기창으로서 예, 하겠다. 누르베트 민주주의 병기창으로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병기창으로서 영국을 적극 지지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군수공업이 급격하게 확장하게 돼요. 예. 이걸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지 좀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야겠죠 이게. 예. 그래서 민주주의 병기점을 미국을 활용하겠다 하면서 군수공업이 급격히 확장되고 이때 이제 영국이나 그다음 소련 등에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뭐 탱크, 장갑차, 비행기, 배, 구축함 등등등을 지원해줘.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영국도 돈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이제 나중에 고갈되니까 이제 빌려주기도 해.
이제 돈을 더 이상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만든 게 이제 무기대여법이야. 그래서 무기대여법은 영국을 위시해서 축출국가 싸우는 모든 국가의 세력이 군수품과 식료품을 공급하는데 무기대여이잖아. 그래서 랜드리스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니까 이게 그 대여라니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빌려준 거야. 그래갖고 그 뭐냐면 비행기나 탱크나 뭐 이런 것들 줄 때 빌려준 거야.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군수 비용은 뭐냐면 60년, 70년 나눠서 갚도록 한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영국이 그거 빚 갚느냐고 뭐냐면 2006년도에 가서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 그 랜드리스법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들어온 탱크나 장갑차나 여러 가지 물자나 장비들의 빌린 대가를 2006년도인가 가서 거우 간신히 갚았대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서양전을 발표하죠. 루즈벨트, 철치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전후 평화 수익과 원칙을 청명했죠. 국제연합 창설을 구상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진주막 공습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왜냐면 그 2차 대전 참여 이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토의 무병합, 강계 국민의 희망에 대한 영토 변경 발격, 그다음에 각국 국민의 정부 형태 선택권 인정, 모든 국가의 평등한 세계 무역권 참가권, 그다음에 노동 조건의 개선 및 경제 발전 및 사회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 무역 행사의 포기와 분비 축소.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연합군의 공동 전쟁 목표와 국제 연합의 2년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1942년부터 이제 조금씩 전세가 역전돼서 남태평양, 태평양 전선에서는 그 코랄해전에서 사호초 해전이 있어요. 사호초 해전은 그 당시 이제 일본이 파푸아 뉴기니아 지역을 이제 확보해서 저쪽 호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해전이야. 큰 승리를 했던 건 아니고 이때 예전까지는 미국이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요 해전을 계기해서 약간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미국이 이제 크게 이겼던 게 미드웨이 해전이죠. 예. 미드웨이는 하와이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를 점령하려고 일본이 이 미드웨이에 병력을 분파했던 거죠. 함대들. 그래서 그때 항공모함 4척을 동원했어. 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3대 정도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붙었어. 결국엔 누가 이겼을 때 사전에 정보를 알았던 그 미드웨이 공격을 알고 있었던 미국이 결국에는 이겼죠. 그래서 미국은 한 대 파손됐고요. 얘는 4대를 다 파손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항모 전력이 미드웨이에서 주력 전력이 다 없어진 거야.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몽골메이 장군과 독일의 눈맨 장군 유명한 선이죠.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이제 그 연합군이 그 시칠리아 섬에 이제 들어와서 그 올라가니까 그 항복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때 무솔리니는 도망가서 이제 간신히 그 당시 히틀러의 도움을 받았고 북이탈리아 계대 정부를 세우다가 나중에 그것도 망하니까 도망가다가 빨치산한테 잡혀서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전후에 전후 일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고 여러 회담을 갖게 되죠. 그 회담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카이로 회담 있죠. 카이로 회담은 루즈벨트, 철치, 장개성이 모였어요. 일본의 만주, 대만, 황홀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한국의 독립을 규정했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동시키겠다 그 내용이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테헤란 회담은 루즈벨트, 철치, 스타닝이 참여했죠. 그러니까 제2전선을 준비를 했다. 제2전선은 뭐냐면 그 당시 독소전, 동부전선만 싸우다 보니까 독일이 너무 피해가 큰 거야. 그러니까 서부전선도 그냥 만들어달라. 프랑스에 상륙해서 서부전선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이 동의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후에 국제안전보장 관한 협의를 하고 스탠리 코미텐 회상이 계기가 됐던 게 테헤란 회담이다. 코미텐을 놔두면 이제 지원을 계속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산을 시켜버린 거야. 자, 그리고 독일에 대한 공세를 보죠. 노르망디 상륙전 중 프랑스를 해방시켰고 소련도 동부전선을 공격해서 독일 국내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뭐냐면 서쪽과 동쪽에서 이제 갖고 독일을 멸망시켰고요. 또 베르린에서 이제 히틀러는 자결을 하죠. 네. 자, 그다음에 알타에다 볼게요. 자, 누리베르트, 처치, 스탈린이 모였는데 이건 전후 국제 질서를 이제 뭐냐면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확인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 네. 그 비밀 협정을 맺어서 독일이 항복한 후에 2, 3개월 내에 러시아 제정기 영토와 권익을 회복했다는 조건으로 소련 대일 참전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일,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전쟁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타이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고 비밀 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소련이 폴란드 쪽을 이제 동쪽을 소련이 양도하는 대신에 독일로부터 북서쪽을 할양받았죠. 그래서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원래 그 뭐냐면 이 땅은 그쪽 서쪽 동쪽 독일 북서쪽이니까 어 그 소련 입장부터는 서쪽이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서쪽 땅이죠. 소련 입장에 서쪽 땅을 얻었다. 그래서 이 땅이 원래는 이제 그 고대 나이세스 서쪽 땅이 독일 영토였고 독일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떼어준 거야. 대신에 폴란드를 떼어주고 폴란드에서 뺏었던 그 지역 예전에 벨라루시나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다시 소련이 갖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뭐야 동유럽 지역의 패권을 인정해 줬어요. 소련의 어떤 동유럽 지역의 패권을. 그래서 알타에담은 전후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독일의 무조건 항복 있죠. 아까쯤 했던 시틀러가 이제 에반 브라운과 함께 그 자살했죠. 항복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을 갖게 돼요. 자, 포츠담 회담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좀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트루만인데 루즈벨트는 죽었죠. 도중에 임기 도중에 죽었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 또 뒤에 또 한 번 해먹죠. 엔트리인데 원래 철친이 보수당인데 이때 이제 선거에서 보수당에 패배를 해요. 아니, 노동당에 패배를 해요. 그 노동당에 그래서 수상이 나왔죠. 이 엔트리 이 노동당이 그 철친은 물러나고요. 그리고 스탈린. 그래갖고 포츠담 회담에서 알타이 협정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했다. 근데 이게 같이 써놨지만 그 얄타 협정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전후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한 포츠담 회담이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한 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한 거는 그거는 이제 포츠담 회담이 아니라 포츠담 선언이에요. 자, 포츠담 회담하고 포츠담 선언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긴 했지만 좀 달라요. 포츠담 회담은 얄타 회담 협정을 재확인하고 독일의 전후 문제를 논하게 하는 거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그런 건데 그 포츠담 선언에 참여했던 인물은 그 앞에서 좀 다르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트루만이 참석했고 스탈린은 빠지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일본하고 싸우기 전이니까 8월 9일 날 싸우게 되니까 아직 7월달이죠. 트루만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장개석이 들어가. 그 다음에 영국의 엔티. 자, 세 명의 공통점 뭐야? 지금 일본하고 태평양 전선에 싸웠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했는데 일본이 무시하니까 뭐야? 핵폭탄을 터뜨린 거죠. 결국에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8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 이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요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의 시험 문제 나왔죠? 예. 하여튼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